네. 생애 처음으로 그 에티카 어떤 책인지 아시잖아요. 생애 처음으로 철학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이 하필이면 에티카였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자기는 이 책을 분량을 읽어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회비도 약간 안 내고 일단 들어보고 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거 강의인 줄 알았는데 웬 세미나냐 이러고 한 번 나오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우울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질곡을 넘어서 지금 시즌 7까지 왔고, 스피노자는 지금 저기 좀 짧게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저작물이 몇 개 안 돼서 이제 스피노자는 다 읽고, 그다음에 니체 비극의 탄생 읽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보라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다음 내년 2월 달에 반시대적 고찰을 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무사히 맞춰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니체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전집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끼리는 들레즈까지 가려면 아마 우리 세미나원 중에서 누군가가 뭐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각오를 해서 막 추모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 그는 정말 훌륭한 발제자였습니다. 그때 그 발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정도로 길게 잡고 있는 세미나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간에 합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 공부법은 사실 시성이가 저희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근영쌤이 하시던 자립자 세미나를 듣고 와가지고 막 너무 충격에 빠져서 거의 막 안티크리스트를 달달 외울 정도로 막 너무 이 공부법에 완전 심취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저희가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읽다가 삘이 꽂히면 그걸 가지고 인용하고 뭐 생각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지 전체 구조를 본다던가 아니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거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귀찮아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훈련을 딱 받고 와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스누피들 공부법은 사실 자립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최대한 이렇게 아니에요? 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그래요? 저희가 워낙 맨날 자다가 다리 긁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맨날 인용을 그래서 좀 이렇게 발제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책 읽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세미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죄송하게도 이거를 요거. 그래서 책 읽어오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눠서 일단 전체적으로 글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구조와 흐름을 파악해 오고요. 두 번째는 니체가 장마다 그냥 빈칸으로 남겨놨잖아요. 그게 제목을 쓰라고 뭐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이 문단에서 한마디로 니체가 무슨 얘기를 한 걸까라고 하는 그 구조를 파악한 것 안에서 그 제목을 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나는 이 부분이 참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발제를 계속 연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절대로 많아서는 안 되고요. 적은 분량을 일단 우리 약속으로는 3번 이상씩 읽자라고 해서 그렇게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제는 이제 또 막 삘 꽂혀서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단시키고 이제 발제는 10분 안에 마치고 이제 충분히 세미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이걸 책갈피로 만들어서 항상 간직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자립자 세미나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 문장이고 또 저희도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발견해서 또 달아가지고 누적해서 만든 비법 같은 건데요. 한번 네, 다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저자의 논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책 읽기의 기본이다. 접속사 중심 문장들을 단서로 맥락을 따라가며 읽는다. 지시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파악한다. 철학책은 영어 문장 독해하듯 주어, 동사, 목적어를 표시하고 읽는다.
문장을 뒤집어서 읽어본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매달려서 질문을 던져보자. 해결되지 않은 문장은 구체적으로 포스트잇에 메모해 놓고 글을 읽어가면서 해결해 본다. 글 의미 파악은 기본, 반드시 자기 문제와 연결시켜 본다. 시비를 따지거나 의미를 파악하면서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질문해 본다. 언어의 뉘앙스를 새롭게 보려고 해야 한다. 언어를 맥락 속에서 읽어내야 한다. 건강, 몸, 신체, 니체에게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모모적인 것만 있을 뿐이다. 니체에겐 만남이 중요하다. 니체, 소크라테스, 니체와 기독교. 니체를 읽을 때에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보다 누가 어떤 태도로 어떤 상황에서 왜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니체가 사유하는 방식을 배우라. 어떻게 질문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니체는 이분법적이지 않고 시비를 가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 대신 대상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대상의 입장이 되어 살펴본다. 철학책은 반드시 다 읽고 나서 다시 서문을 읽어보아야 한다.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낭독을 하고 책을 읽으면 좀 습관처럼 자꾸 읽게 됐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려고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을 때 빨리빨리 막 읽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가 한 문장씩 이렇게 다시 비틀고 씹어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스누피드 세미나를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 읽기 비법 중에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저 짠 거 아니네. 짠 거 아니야. 왠지 저도 이거를 딱 읽으면서 이 말이 잘 전달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있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서문에서 니체가 학문을 예술가의 관점에서 보고 예술을 삶의 관점에서 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관점에서 예술을 보고 예술의 관점에서 학문을 본다. 이렇게 하면 조금 학문에 더 뭔가 집중되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읽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아폴론적이면서도 디오니소스적이기도 한 아티카 비극 작품이 산출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적인 아티카 비극 작품이 산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앞에 문장을 제가 날려가지고 완전한 문장은 아닌데요.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아티카 비극 작품은 아폴론적이면서도 디오니소스적이어야 산출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자꾸 뒤집어서 그 서술되는 어떤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른 식으로 비틀어서 읽으면 좀 문장이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훨씬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중간에 이상한 잘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계속 의미를 바꿔가면서 문장을 다시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어쩔 때는 너무 의미가 멀어질 때도 있지만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별로 니체를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 두 권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주의사항처럼 이렇게 듣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됐던 부분이 니체를 읽을 때 모모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따옴표가 있고요. 볼드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던 단어인데 니체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뉘앙스로 그 단어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진짜 이랬나? 진짜 이랬어? 라고 묻는데 그게 사실 니체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니체가 소크라테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 부분이 더 니체한테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비를 가리거나 이런 거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는 도덕적일 뿐이며 도덕적이고자 한다. 그래서 이 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모모틱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아, 되게 유아틱해라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쓸 때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비판을 하는 거지만 그런 스타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인과 그리스 예술의 이른바 명랑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품었던 의문론이란 문장이 있는데 그 명랑성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니체가 명랑성을 뭐 긍정했나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 읽을 수도 있는데 니네가 말하는 그러니까 니체가 그 적으로 규정한 사람들이 기독교나 아니면 뭐 도덕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니네가 말하는 명랑성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표현이 잘 안 됐지만 반기독교적인이랑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볼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니체가 볼드나 이런 되게 문장의 테크닉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 문장을 읽어보면 반기독교적인 것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시켜서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주의하셔서 니체를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소개할 책은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고 니체가 28살에 지었던 처녀작입니다. 다들 이렇게 그 28살에 지었다고 하니까 저희 특히 송영진 선생님 같은 경우 세 번째 발표 선생님은 28살에 이런 책을 지었다면서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이 초판 제목은 사실은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이고요. 이거는 이따가 왜 제목이 바뀌었을까는 하여튼 제목은 사실 좀 초판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제 28살로 추정되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확실히 28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서 제일 젊어 보이는 사진을 제가 고르고 올려서 이런 사람이 이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이제 썼고요. 서문을 이제 제가 초판 구성을 얘기해 드릴게요. 니체가 이제 리하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그 음악가에게 굉장히 경도돼서 정말 존경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 책을 정말 바칩니다라고 그 니체가 서문을 써서 드려요. 이 책을 받아보시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당신에게 이런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본문은 1장부터 2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것도 제가 추정해요.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42살의 니체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차인가요? 예, 그런 느낌인데 물음표 왔다가 조금 너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일단 말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초판의 구성인데 나중에 42살의 니체가 다시 이 원고를 보고 자기 비판의 서문이라는 것을 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니체가 42살에 이제 다시 이 책을 처녀작을 읽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이 처녀작스러운 한계가 보였던 거야. 나 너무 이때 너무 학자처럼 굴었구나. 아니면 내가 칸트랑 쇼펜하우 말 너무 따라했네. 너무 그 언어에 의지했구나. 이런 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중언부언했어. 너무 이렇게 수사적이야. 이런 식의 비판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끝까지 사실은 수습하려고 했던 게 바그너에 대한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말년 작품이 바그너의 경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정도로 이제 바그너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불러일으켰던 오해와 이런 걸 수습하는 게 있었는데 이 28살 니체가 썼던 그 서문이 너무나 바그너에게 정말 하트 뿅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가 제가 만약에 42살 니체라면 이거 너무 쪽팔리다. 이거 좀 그래도 내용은 괜찮은데 서문은 좀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문을 좀 그대로 살려둔 상태로 출판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좀 재밌었어요. 왜 니체는 서문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런 거.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한 거의 이제 말년작을 처음과 끝을 중간은 딱 빼고 읽게 됐었는데 거기서 니체가 나는 그러니까 제목도 정말 니체가 이런 제목을 써서 사람들이 좋아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라고 하는 책을 하면서 자기가 일생일대 썼던 그런 책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좋은 책인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 세미나 원들 중에서도 막 니체가 너무 잘난 척하고 막 그러니까 막 싫다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저도 약간 좀 왜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말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싸워본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역사처럼 적고 있구나. 니체가 니체 자신으로부터 어떤 떠나기 위한 싸움이랄까 그거를 쭉 연대기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싸워봤다, 난 저렇게도 싸워봤다, 멀리서도 가보고 가까이도 가보고 뭐 어떻게도 해봤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처녀작을 읽었을 때는 정말 어떤 느낌이었을까? 굉장히 이제 그때 니체하고는 다른 허물을 깨고 나온 니체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신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막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를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느꼈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니체가 28살 때부터 이렇게 쭉 싸움의 어쨌든 기록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정정당당하게 싸워본 적이 없다는 느낌.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는 정말 정직하게 싸웠다. 그런 점에서 되게 내가 미숙했던 아니면 내 예측이 틀렸던 내가 빗나갔던 상관없이 정말 되게 나의 어떤 정직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것들을 좀 살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원래 저희 스누피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 근데 제가 읽기에는 1장부터 15장 그리고 16장부터 25장으로 그 덩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6장의 첫 문장이 뭐냐면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낙천주의적 인식과 비극적 예술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니체 시대인 거죠. 지금 낙천주의적 인식과 비극적 예술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그 싸움 구경을 해보자. 싸움을 구경하는 자는 그 싸움에 가담해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15장까지 줬던 인식의 갑옷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갑옷을 입고 이 싸움에 뛰어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낙천주의적 인식이라는 것과 비극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욕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왜 생겼고 어디에서 비롯됐고 이런 이야기를 1장부터 15장까지 얘기를 해준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얼른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말이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게 덩어리로 딱딱 들어오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책이랑 친해지신 건데 오늘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제가 인식의 갑옷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책을 안 읽으실까봐 제가 아주 약간 책을 벗어나는 느낌까지 가미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1장부터 15장까지 설명을 할 때 아니면 이 책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폴론적인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폴론이 아니라 아폴론 스타일, 아폴론틱한 거, 아폴론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도 이제 유관순 이러면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에 뭐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걔는 성격이 어떻고 이런 느낌이 그냥 오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아마 이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될 건데 저희는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적인 것은 아폴론은 굉장히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잘생겼어요. 꽃미남에 조각미남에 몸매의 팔등신에다가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되게 아주 아름다움의 어떤 상징인 거죠. 그래서 별명도 태양이나 아니면 태양의 신, 밝음의 신, 그리고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이성, 합리적인 거, 질서, 균형, 조화, 이런 안정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그 아폴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거는 우아한 월계관이죠. 되게 월계관 굉장히 이렇게 우아한 느낌. 이 사람이 하고 있으면 다 우아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이 그 차도남 이미지의 이 그 아폴로는 굉장히 잘난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니체가 그런 얘기는 이 책에선 하지 않지만 겨루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경쟁하고 겨루고 자기보다 조금 잘났다고 자기 분야에서 만약에 음악을 이 사람이 지금 요 악기가 있잖아요.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부심을 가져. 그럼 우리 대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잔혹한 면이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이 있냐면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마이시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테네가 버린 악기를 주워서 막 연습하다가 너무 이제 막 나 진짜 음악의 신이 됐어 막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아폴론이 그럼 나랑 한번 겨뤄볼래? 그래서 겨뤘는데 둘 다 막 미친 듯이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판정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연주를 잘해서 그러면 아폴론이 그럼 우리 악기를 뒤집어서 해볼까? 그랬는데 얘는 신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같이 겨뤘던 마이시아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그때 아폴론이 어떤 그러니까 벌칙을 주냐면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요. 가죽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잔혹한 면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는데 연애도 되게 비극적인, 연애는 좀 비극적이에요. 뭐냐면 또 이런 거 있어요. 에로스가 활을 걔가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야, 너 나보다 화살도 못 쏘는 게 막 이런 식으로 아폴론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열받아서 그래 화살 맛 좀 봐라 하고서 딱 그 아폴론한테 쏴요. 그랬더니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측근에게. 그래서 다프네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막 얘를 갑자기 막 스토킹하기 시작해요. 막 달려가면서. 그랬더니 다프네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잘생긴 얼굴이 스토킹을 해주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려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빌어요. 나를 나무로 차라리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변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사랑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잔혹한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런 면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면에 조금 이것만 있을 경우에 있다는 거를 전 좀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정말 어린 시절부터 벽라바를 불고 있는 디오니소스. 얼굴이 되게 펑퍼짐하고 굉장히 이렇게 미남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뒤에 나오겠지만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그렇게 투실투실한 몸매가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이 안 보이지만 먹고 싶고 이렇게 오줌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월계관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덥수룩한 이제 포도 이건데 이렇게 멋이 안 나요 얘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얘의 사랑 이야기 같은 경우는 니체도 굉장히 주목하는 이야기예요. 아리아드네가 이제 부인인 건데 아리아드네가 원래 그 테세우스라고 하는 전 남편이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밝혀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원래 그 미노타우로스의 제물로 바쳐졌는데 이 아리아드네가 그 테세우스한테 반해가지고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자기 조국을 배반하면서까지 탈출해서 같이 이제 테세우스가 데리고 어떤 섬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때 테세우스가 이 여자를 아주 야멸차게 버리고 떠나요. 냉정하게. 그래서 울고 있을 때 그때 디오니소스가 나타나서 아리아드네를 이렇게 다시 제2의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얘가 새 출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는.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사실 상징하는 것은 제가 그 신화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디오니소스의 중요한 점은 사실 2번, 3번 태어난 그 막 찢겨 죽고 막 헤라의 질투나 뭐 그래서 찢겨 죽고 어떻게 죽고 했는데 다시 태어난 인물로 부활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아리아드네의 사랑 이야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떤 되게 망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생명력 있게 살려놓는 어떤 힘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디오니소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거의 이렇게 그 디오니소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누워 계세요.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제 옆에 이렇게 사생 팬들이 항상 거의 정신줄을 놓고 막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늘 항상 같이 있고, 아까 그 아리아드네한테도 이렇게 청혼한 그 장면에서, 그 만나는 장면에서도 얘네들 그 나이아데스라고, 마이 나데스인가? 많이 나대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막 미친 듯이 같이 따라다니는 게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폴론적인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디오니소스적인 게 좋은지, 너 참 디오니소스적이다라고 할 때 기분이 나빠야 하는지 아폴론적이다 이럴 때 기분이 나빠야 되는지. 이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세미나를 할 때 지금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폴론이 더 또 안 좋은 것 같아. 왠지 니체는 디오니소스 편을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맞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읽었더니 문장이 꼬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니체는 그 제일 첫 문장, 1장 첫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보이시면. 자, 시작. 네, 이중성과 결부되어 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론적인 것. 아까 말했던 제가 아까 중요한 키워드를 알았는데, 아폴론적인 것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는 거. 나누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나누는 거잖아요. 분석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거, 뭔가 막 춤추고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근데 이중성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명시를 분명히 하는데 저희가 읽다가 까먹었어요. 까먹고 디오니소스 편을 막 들다가 아폴로적인 거 왠지 이렇게 까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어떤 식으로 근데 그럼 결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구조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종류의 충동들은 대체로 공공연히 대립하면서 서로가 항상 새롭고 보다 힘있는 탄생물을 낳도록 자극하면서 평행선을 이루며 나아간다. 네, 이 그림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갑자기 이해가 이렇게 됐어요, 어제. 그래서 아폴론적인 충동이 쭉 있고 디오니소스적인 충동이 쭉 있는데 서로를 이렇게 자극하면서 이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탄생물이 만들어진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탄생물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에 맞는 그 비극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 비극이 바로 이 충동의 어떤 이중성 안에서 탄생한 자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녀 관계와 비슷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니체의 말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걸로 저희가 어제 또 다시 이해를 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동적인 운동감 같은 것들을 주고, 아폴론적인 거는 좀 뭐 얘는 동사 얘는 명사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체화돼 있으려고 하는 욕망과 그것을 파기하고 뭔가 근원적인 일자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다시 뭔가를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욕망까지 연결되는 거. 이 아폴론적인 것을 파괴하면서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는 회복력을 가진 것이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운동성이라서, 이거는 뭔가 형상으로 표현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폴론적인 것은 이렇게 뭔가 또렷하게 형상을 갖추고 바운더리를 갖춘 무언가, 이렇게 이해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아폴론적인,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다라고 니체가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더 느낌이 왔던 건, 이 아폴론적인 것이 다시 또 만들어지려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운동성 안에서 아폴론적인 것들이 이렇게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 근본적인 어떤 충동으로 본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고 해서, 네, 잠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니체가 전제로 삼았던 것은
불교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삶은 고통스러운 거야. 왜 고통스러운가? 두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통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다른 주어로 이 책 전체를 생각해 보면 자연이라던가 삶이라던가 세계라던가 생명이라던가 인간이라던가 이런 주어로 사실 대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있어서 이 그 개별화의 입장에서 뭔가가 깨질 때 오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또 그 고통.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이 세계는 고통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이중성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썩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 여기 이선희 선생님이랑 송현주 선생님 역시 또 이거 가지고 다른 버전으로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인식의 갑옷인 거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까 그 어디 갔죠? 예, 이 낙천주의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론적인 것인데 그거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냥 마냥 아폴론적인 것은 아니에요.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결별된 아폴론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비극적 예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게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이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동성이 이렇게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비극적 예술인 건데 이 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학문의 문제로 니체가 얘기를 할 거고 송영주 선생님이 그다음에 비극적 예술은 이선희 선생님께서 이제 예술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이선희 선생님.